저는 누군가의 시어머니예요. 특별한 사연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인생을 산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아들을 낳았고 아들을 키웠고 아들이 결혼을 했고 그 집에서 함께 늙어가던 아주 평범한 여자예요. 사람들은 나를 보면 대개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아들 옆에 있으니 좋으시겠어요. 손주들 보고 사는 재미가 있죠. 나는 그 말에 대충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요. 설명할 필요도 설명하고 싶은 마음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내가 행복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해요. 아들과 함께 사는 복 많은 노인이라고 여겨요. 하지만 그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이에요. 아들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건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그때 나는 50대 중반이었어요. 아직 젊다고 할 수도 늙었다고 할 수도 없는 나이였죠. 남편은 갑자기 떠났어요. 아침에 출근하듯 나가서 그대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고 달려갔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죠. 그날 이후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누군가 있다는 것과 아무도 없다는 것은 달랐어요. 저녁이 되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기다리다가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혼자 울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우리 집으로 오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들 집으로 간다는 건 며느리와 함께 산다는 뜻이었어요. 며느리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항상 웃으며 어머님 하고 불렀고 명절 때마다 찾아와 일을 도왔어요. 하지만 함께 산다는 건 다른 문제였어요. 며느리도 말했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저희랑 같이 사세요. 손주들도 할머니가 옆에 계시면 좋아할 거예요. 그 말이 고마웠는지 당연하게 느껴졌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때의 나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떠나보냈고 혼자 살 집도 마땅치 않았어요. 남편이 남긴 돈은 아들 결혼식과 전세자금으로 이미 다 써버린 뒤였어요. 그렇게 나는 아들 집으로 들어갔어요. 처음 몇 달은 조심스러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신경을 썼어요. 너무 일찍 일어나면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까 싶었고 너무 늦게 일어나면 게으르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까지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6시가 되면 슬그머니 나왔어요. 부엌에 들어가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며느리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무언가를 꺼내 쓰려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물어봐야 했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폐를 끼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쌀통이 어디 있는지 몰라 이리저리 찾다가 며느리를 깨우고 말았어요. 며느리는 잠이 덜 깬 얼굴로 나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쌀통은 여기 있어요. 근데 밥은 제가 할게요. 그 말에 나는 물러났어요. 며느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가에 피곤함이 묻어 있었어요. 나는 그날 이후로 아침 일찍 부엌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아침 밥은 어머님이 하셔도 돼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서요.
그렇게 아침밥은 내 역할이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아무 말 없이. 설거지도 그랬어요. 처음엔 며느리가 했어요. 나는 옆에서 물만 받아주거나 그릇을 닦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가 밥만 먹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준비시켜야 한다며 바쁘게 움직였어요. 설거지는 자연스럽게 내가 했어요.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정도는 해야지. 공짜로 얹혀 사는데. 청소도 그랬어요. 빨래도 그랬어요. 반찬 만들기도 그랬어요.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 집의 가사도우미가 되어 있었어요. 누가 시킨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말리지도 않았어요. 아이들은 어렸어요. 첫째가 7살, 둘째가 5살이었어요. 처음엔 낯을 가렸어요.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어색해했어요. 나는 천천히 다가가려고 했어요. 억지로 친해지려 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원할 때만 같이 놀아주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어느 날 말했어요. 어머님, 애들 유치원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아침에 너무 바빠서요. 나는 그렇다고 했어요. 손주들을 돌보는 건 할머니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등원을 시작하고 나서 하원도 내가 하게 됐어요. 아이들 간식도 내가 챙기고 숙제도 내가 봐주었어요. 며느리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항상 바빴어요. 친구 만나고 운동하고 모임 나가고. 나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미 내 시간을 다 산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큰아이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집에서만 있어? 나는 멈칫했어요. 아이는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할머니는 너희를 돌봐주잖아.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며느리는 종종 말했어요. 어머님은 집에 계시잖아요. 그 말은 여러 상황에서 나왔어요. 택배가 오면 어머님은 집에 계시잖아요 하며 받아달라고 했어요. 수리기사가 오는 날도 어머님은 집에 계시잖아요 하며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반찬이 떨어지면 어머님은 집에 계시잖아요 하며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그 말은 설명 같기도 했고 정리 같기도 했어요. 어쩌면 명령 같기도 했어요. 나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어요. 괜히 말이 길어지면 내가 불편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요. 예민한 시어머니, 까다로운 노인 같은 말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시키는 대로 했어요. 택배를 받고 기사를 기다리고 반찬을 만들고 아이들을 돌보고 집을 청소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오랜만에 만나자고 했어요. 나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일 오후에 친구 좀 만나고 와도 될까?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 내일요? 내일 제가 미용실 예약해놨는데. 애들 픽업은 어떻게 하죠? 나는 입을 다물었어요. 며느리는 계속 말했어요. 다음에 만나시면 안 돼요? 어머님은 언제든 시간 되시잖아요.
나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약속을 취소했어요. 친구는 아무 말 없이 그래, 다음에 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한두 번 거절당하면 다시 연락하지 않아요. 그렇게 나는 조금씩 바깥 세상과 멀어졌어요. 아들은 늘 바빴어요. 회사 일이 힘들다며 집에 와서는 말이 없었어요. 밥을 먹고 소파에 누워 TV를 보다가 잠들곤 했어요.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다며 나갔어요. 가끔 내가 말을 걸면 응 하며 대답했지만 내 말을 제대로 듣는 것 같지 않았어요. 눈은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내 이야기를 할 때도 아들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여보, 어머님이 요즘 피곤해 보이시던데 병원 한번 모시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응, 어머님이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셔서 힘드실 것 같은데. 응. 병원에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나는 그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아들이 바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저녁 아들과 둘이 있을 기회가 생겼어요.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간 날이었어요. 나는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너 요즘 힘들지? 아들은 잠시 TV에서 시선을 떼고 나를 봤어요.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여기 있는 게 너희한테 불편하진 않니? 아들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계셔서 우리가 얼마나 편한데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은 다시 TV를 봤어요.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편하다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시간은 그렇게 흘렀어요. 아들은 가장이 되었고 며느리는 집안의 중심이 되었고 나는 그 집에서 조용히 기능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있으면 편한 존재, 없으면 불편한 존재. 그 정도 위치였어요. 나는 내 감정을 애써 무시했어요. 이게 당연한 거야. 아들 집에 사는 거니까. 며느리가 싫어하면 쫓겨날 수도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안을 정리하게 됐어요. 며느리가 짐이 너무 많다며 쓸모없는 것들을 정리하라고 했어요. 나는 내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서랍 깊숙이 남편의 오래된 물건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낡은 시계, 안경, 지갑.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던 것들이었어요. 상자 밑바닥에서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처음 보는 이름, 처음 보는 주소. 법무법인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상하게 손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평생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가족 이야기도 어린 시절 이야기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게 단지 말이 없는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을 망설이다 그 봉투를 들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큰 기대는 없었어요. 그저 정리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날 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법무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남편이 재벌가의 외손자였다는 사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재산 문제로 가족과 갈라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사실을 평생 숨기고 살았다는 말.
법무사는 서류들을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고인께서 받으실 수 있었던 상속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께서는 평생 연락을 끊고 지내셨고 상속 절차도 밟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 권리가 유족이신 사모님께 넘어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왜 그토록 선을 긋고 살았는지, 왜 돈 이야기를 싫어했는지, 왜 검소하게 살았는지, 왜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법무사는 말했어요. 고인께서는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걸 너무 일찍 보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친척들이 재산을 두고 다투는 걸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혼자 살기로 하셨나 봅니다. 나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항상 조용하고 담담했던 그 사람. 화를 내는 것도 본 적이 없고 큰 욕심을 부리는 것도 본 적이 없던 그 사람.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사람을 믿지 않았던 게 아니라 돈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사무실을 나와 길을 걸으며 나는 오래 생각했어요. 이 사실을 며느리와 아들이 알았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마도 존중받는 어른이었을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 집에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날 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말투, 아들의 침묵, 손주들의 무심한 태도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그 모든 순간에 나는 항상 참는 쪽이었어요. 어머님은 집에 계시잖아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나는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집에 갇힌 사람이었어요. 아침이 되자 결심이 섰어요.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싸우고 싶지도 않았고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제 그만하고 싶었어요. 아침 밥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일어나 부엌을 보고 당황한 얼굴로 물었어요. 어머님, 어디 편찮으세요? 나는 짐을 싸고 있었어요.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남편의 물건 상자, 그게 전부였어요. 며느리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왜 짐을 싸세요? 아들도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들어왔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나는 짧게 말했어요. 혼자 살고 싶어.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 있었어요.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잘못을 따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떠나고 싶었어요. 엄마, 혼자 사시면 어떡해요? 나이도 있으신데. 아들이 말했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더 혼자 살아야지. 내 시간을 살고 싶어. 그 말 이상은 하지 않았어요. 설명하면 길어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설명한다고 해서 그들이 이해할 것 같지도 않았어요. 집을 나왔어요. 작은 원룸이었어요.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이 딸린 작은 공간. 문을 닫고 불을 켰을 때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잠시 서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울었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편한 줄 처음 알았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처음 며칠은 낯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밥을 차릴 필요가 없었어요. 아이들을 깨울 필요도 없었어요. 누구의 스케줄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이상하게 불안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었어요. 죽이 먹고 싶으면 죽을 끓였고, 빵이 먹고 싶으면 빵을 샀어요. 아무도 어머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아이들을 데리러 갈 시간을 재지 않아도 됐어요. 택배가 올까봐 집에 있을 필요도 없었어요. 오랜만에 옛날 친구에게 연락했어요. 친구는 놀라워하며 만나자고 했어요. 우리는 카페에 앉아 몇 시간을 이야기했어요. 너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친구가 말했어요. 그래? 나는 잘 모르겠네. 하지만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언제부터인가 사라졌던 웃음이 돌아와 있었어요. 아무에게도 쓸모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저 내가 나로 존재하는 시간. 몇 달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나는 짧게 대답했어요. 잘 지내고 있어. 엄마, 사실은요. 아들이 말을 더듬었어요. 집 대출이 좀 어려워서요. 잠깐만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도 들렸어요. 가족인데 이럴 때 서로 돕는 거죠.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어요. 엄마, 계세요?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나는 가족이었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희 집에 있을 때 나를 가족으로 대했니? 아니면 편리한 가사도우미로 대했니? 상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는 계속 말했어요. 가족이면 사람처럼 대해야지. 가족이면 존중해야지. 가족이면 내 시간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야지. 엄마, 그게 무슨. 필요할 때만 찾는 건 가족이 아니야. 돈이 필요할 때만 가족이라고 말하는 건 비겁한 거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그 뒤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가끔 손주들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들이 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그리움이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할 이유는 되지 못해요. 나는 복수를 한 게 아니에요. 돈을 자랑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정했을 뿐이에요. 남편이 남긴 것은 돈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평생 지키려 했던 것, 돈보다 소중한 것. 그것은 자존심이었어요. 사람은 돈 때문에 변해요. 남편은 그걸 너무 일찍 배웠어요. 그래서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자존심만은 지켰어요. 나도 이제 알아요.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아요. 화려하지 않아요. 풍족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 집에서 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나 자신.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셔요.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요. 하고 싶은 책을 읽고 보고 싶은 영화를 봐요. 친구를 만나고 산책을 해요. 이 모든 게 사치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이건 사치가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삶이에요. 나는 여전히 평범한 노인이에요. 특별한 사연도 대단한 인생도 없어요. 다만 이제는 알아요. 나는 떠난 게 아니라 처음으로 내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누구의 집도 아닌 바로 내 집, 내 삶이에요.